어머니, 여기요. 서유진이 건넨 차 한 잔. 한명숙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몰랐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범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다룹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가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한명숙은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낸 뒤 혼자 살고 있었다. 32평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생활하며 가끔 손녀 한지우가 놀러 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는 아들 한동혁과 며느리 서유진이 살고 있었다. 한동혁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회사는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거래처 연쇄부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동혁의 집. 여보, 회사 자금 문제 어떻게 됐어? 서유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물었다. 한동혁은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은행에서 대출 심사 중이긴 한데 잘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머니한테 좀 부탁해보지 그래. 서유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뭐가 있다고. 한동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어머니 그 아파트만 해도 시세가 얼만데. 팔면 최소 10억은 되잖아. 그건 어머니가 사시는 집인데 어떡해. 그냥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답답해? 서유진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동혁은 한숨만 푹 쉬었다. 그날 밤 서유진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 있었다. 상대는 박상훈 부장이라는 이름이었다. 오빠 자고 있어? 아니 왜? 우리 회사 자금 문제 진짜 심각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했는데 남편이 말도 안 꺼내.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무슨 방법? 보험 같은 거. 보험? 응, 시어머니 나이 몇이야? 68세. 딱 좋네. 종신보험 들면 보장 금액 크게 설정할 수 있어. 얼마나? 20억까지도 가능해. 서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20억. 회사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다. 근데 시어머니가 보험 들어줄까? 내가 설득하면 되지. 그래도 내일 점심에 만나자. 자세히 얘기해 줄게. 다음 날 낮 서유진은 박상훈을 만났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박상훈은 4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대형 보험사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서유진과는 2년 전 보험 상담을 계기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것을 넘어 지금은 불륜 관계였다. 보험 설계서 가져왔어. 박상훈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서유진이 펼쳐보니 종신보험 상품 안내서였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 명의로 가입하는 종신보험이야. 사망보장금이 20억. 20억이나 돼? 응. 대신 보험료가 좀 비싸. 월 350만 원 정도. 350만 원? 서유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근데 12년만 내면 돼. 박상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서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유진아, 우리 회사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너도 나랑 같이 새 출발하고 싶다고 했잖아. 하지만 시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박상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면 돼. 내가 다 계획 세워놨어.
서유진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20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양심을 덮어버렸다. 어떻게? 일단 보험부터 가입시켜. 그 다음은 내가 알려줄게. 일주일 후 서유진은 한명숙을 찾아갔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그냥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한명숙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보험 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험 하나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험? 난 뭐 필요 없어. 한명숙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어머니. 만약에 큰 병이라도 걸리시면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요즘은 암 치료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제가 알아본 상품이 있는데 보험료는 제가 낼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동혁이도 나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서유진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한명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며느리가 보험료를 낸다고 하니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네, 어머니. 그럼 내일 서류 가져올게요. 서유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다음 날 박상훈이 직접 서류를 들고 왔다. 한명숙은 잘 읽지도 않고 서명을 했다. 보험 가입이 완료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며칠 후 서유진과 박상훈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호텔 커피숍이었다. 보험 가입 확인했어. 잘했어. 박상훈이 서유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 서두르면 안 돼.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보험사에서 의심 안 해. 6개월? 응.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박상훈이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담긴 작은 병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쥐약에 들어가는 성분이야. 소량씩 꾸준히 먹이면 서서히 몸이 약해져. 이걸 어떻게 해? 차나 음식에 조금씩 타. 맛도 안 나고 냄새도 없어. 그냥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거야. 서유진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알았어. 그날 저녁부터 서유진의 범행이 시작됐다. 한명숙은 며느리가 자주 차를 끓여다 주는 것이 고마웠다. 유진아, 내가 요새 잘해주니까 고맙구나. 아이고, 어머니. 당연한 거죠. 서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건넸다. 그 차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 들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한명숙은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2달째.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자주 메스꺼웠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서유진이 걱정스러운 척 말했다. 그래야겠구나. 한명숙은 동네 내과를 찾았다. 의사는 기본 검사를 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요. 나이 드시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 좀 주세요. 네, 소화제랑 영양제 처방해 드릴게요. 한명숙은 안심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독극물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 3달째. 한명숙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몸무게도 5kg이나 줄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손녀 한지우가 놀러와서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갔는데 별 이상 없대. 한지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원래 건강한 분이셨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너무 급격하게 쇠약해지셨다. 할머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하지만 한명숙은 차에 빌 밀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고 뭔가 큰 병이 나올까봐 두렵기도 했다. 4달째. 한명숙은 걷기도 힘들어졌다.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 서유진은 매일같이 찾아와 간병을 핑계로 독극물을 계속 먹였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영양제예요. 고맙다, 유진아. 한명숙은 의심 없이 받아먹었다. 5달째. 한명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다. 한동혁과 서유진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동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유진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지셨고 탈수 증상도 심하시고요. 무슨 병인가요? 지금 입원시켜서 정밀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한명숙은 그대로 입원실로 옮겨졌다. 서유진은 박상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어머니 입원했어. 좋아. 이제 곧이야. 언제? 퇴원하면 바로. 일주일 후 한명숙은 퇴원했다. 검사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쇠약 증세라는 진단이 나왔다. 어머니, 집에서 잘 드시고 푹 쉬세요. 의사의 말에 한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한명숙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독극물이었다. 서유진은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퇴원 후 일주일. 한명숙은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서유진은 매일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는 척하며 독극물을 계속 투여했다.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고맙다. 한명숙은 힘없이 국을 떠먹었다. 그 국에도 독이 들어 있었다. 한지우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학교 끝나고 자주 들렀다. 할머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지우야, 할머니가 요새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무슨 기분이요? 누가 날 해치려고 하는 것 같은. 한명숙은 말을 흐렸다. 한지우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하나 봐. 하지만 한명숙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속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한명숙은 서유진이 가져온 차를 슬쩍 화분에 버렸다. 다음 날 화분의 식물이 말라 죽어 있었다. 한명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날 밤 한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아들에게 말하자니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서유진이 또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은 약 챙겨드리러 왔어요. 난 괜찮아. 그냥 가. 한명숙은 처음으로 거절했다. 서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어머니,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서유진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게 아니라, 아니면 제가 어머니 간병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럼 요양원 가실래요? 한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저는 진짜 어머니 건강 걱정돼서 이러는 건데 왜 이러세요? 동혁이한테 말할 거예요? 서유진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 아니야. 미안하다. 한명숙은 결국 굴복했다. 그럼 이거 드세요. 서유진이 약을 건넸다. 한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하지만 먹지 않고 나중에 몰래 버렸다. 이 사실을 서유진은 알아챘다.
서유진은 박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뭐? 약도 안 먹고 음식도 제대로 안 드시려고 해. 그럼 어쩔 수 없지. 이제 바로 실행해야 돼. 무슨 말이야? 계단에서 밀어. 뭐? 너도 알잖아. 나이 드신 분들 계단에서 넘어지면 큰 부상 입어. 그대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시어머니가 완전히 눈치채면 우리 끝이야. 박상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알았어. 다음 날 서유진은 한명숙을 찾아갔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난 괜찮아.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더 안 좋아요. 잠깐만 나가요. 서유진은 강하게 권유했다. 한명숙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 오늘 단지 뒤쪽 산책로 가볼까요? 거기 경치가 좋다던데. 거긴 계단이 많잖아.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서유진은 한명숙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산책로로 향했다. 산책로에는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 한명숙은 힘겹게 계단을 올랐다. 서유진은 그 뒤를 따랐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서유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이야. 서유진은 한명숙의 등을 힘껏 밀었다. 으악! 한명숙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 쿵, 쿵. 콘크리트 계단을 구르는 소리가 끔찍하게 들렸다. 한명숙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서유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다. 119죠?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서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한명숙은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한동혁이 급히 달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동혁아, 미안해. 내가 옆에서 잘 못 잡아드렸나 봐. 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워낙 기운이 없으셔서. 한동혁은 아내를 위로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갈비뼈도 여러 대 골절됐습니다. 의식은요?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한지우가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한지우는 중환자실 밖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서유진이 지우를 안았다. 하지만 한지우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며칠 전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누가 날 해치려고 하는 것 같은. 한지우는 서유진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서유진은 그 시선을 피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집도의가 나왔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명숙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유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빨리 사망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박상훈에게 문자가 왔다. 어때? 아직 의식 안 돌아왔어. 좋아. 이대로만 가면 돼. 근데 손녀가 이상하게 날 쳐다봐. 신경 쓰지 마. 증거 없으면 문제 없어. 하지만 서유진의 예상과 달리 한명숙은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어머니,
한동혁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한명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여기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 계단에서 넘어지셔서요. 서유진이 말했다. 한명숙은 서유진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었다. 계단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등을 밀리던 느낌. 한명숙의 눈이 커졌다. 네가? 어머니? 네가 밀었어. 한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뭔 소리야? 한동혁이 놀라 물었다. 동혁아, 유진이가 날 밀었어. 어머니, 정신이 혼미하신가 봐요. 제가 왜 어머니를 밀어요? 서유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머리를 다치셔서 기억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한명숙을 진정시켰다. 한명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우는 달랐다. 한지우는 병실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리 없어. 한지우는 서유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명숙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 좀 이상합니다. 뭐가요?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혈액에서 중금속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중금속이요? 네.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비소요? 한동혁이 놀라 물었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장기간 소량씩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혹시 환자분이 특별한 약을 드셨거나 한약 같은 걸 드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경찰이요? 네. 독극물 중독 의심 사례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병원으로 왔다. 강력계 형사 2명이 한명숙을 면담했다. 어르신, 최근 몇 개월 동안 누가 음식이나 차를 자주 갖다 드렸나요? 며느리가요. 한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며느리분 성함이 서유진이요. 그리고 계단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명숙은 용기를 냈다. 며느리가 저를 밀었어요.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확실하신가요? 네. 분명히 등을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형사들은 사고 현장으로 갔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 계단. 이 주변에 CCTV 있나요? 네, 저쪽 산책로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경비원이 안내했다. 형사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을 돌려보니 서유진과 한명숙이 산책로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계단 쪽은 사각지대였다. 계단 쪽은 안 찍히네요. 혹시 다른 카메라는 없나요? 계단 위쪽에 등산로 입구 쪽에 하나 더 있긴 한데. 형사들은 그쪽 영상도 확인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서유진이 한명숙의 등을 밀어내는 장면이 멀리서나마 포착된 것이다. 이거 명백한 살인미수잖아. 형사들은 즉시 서유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서 조사실. 서유진은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부인,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랑 산책을 나갔는데 계단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휘청거리시길래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요? 그럼 이 영상은 뭐죠?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다. 화면에는 서유진이 한명숙을 미는 장면이 나왔다. 서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건 제가 잡으려고 미셨어요? 아니, 그게,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비소 성분이 검출됐어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혹시 시어머니께 특별한 음식이나 약을 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 비소는 어떻게 들어간 거죠? 저는 몰라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종신보험 보장 금액이 20억이더군요. 수익자는 부인과 남편분. 이것도 우연인가요? 서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요. 서유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소식을 들은 한동혁은 충격에 빠졌다. 설마, 유진이가 정말? 한동혁은 믿을 수 없었다. 경찰은 서유진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박상훈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했다. 보험가입, 독극물, 계단에서 밀기. 모든 계획이 대화 내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박상훈도 소환했다. 박상훈 씨, 서유진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그냥 보험 고객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 대화 내용은 뭐죠? 형사가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 박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그냥 농담으로 살인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박상훈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부인과 불륜 관계였죠? 그리고 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했고요. 저는 그냥 유진 씨가 하자는 대로 공범으로 봐야겠네요. 박상훈도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서유진과 박상훈은 한명숙이 사망하면 보험금 20억을 받아 둘이서 도주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한동혁과는 이혼할 예정이었다. 한동혁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랑. 그때 변호사 한 명이 한동혁을 찾아왔다. 한동혁 씨 되시나요? 네. 근데 누구시죠? 저는 어머님 한명숙 여사님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변호사요? 네. 어머님께서 1년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죠? 어머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이고요. 한동혁은 서류를 펼쳐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이게 진짜예요? 서류에는 한명숙의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한 채, 시세 50억.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한 채, 시세 30억. 예금 및 주식 20억. 총 재산 100억. 한동혁은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다. 어머니가 이런 걸 숨기고 계셨다니. 어머님께서 며느리분의 본성을 일찍이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본성이요? 네.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며느리 서유진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 것. 만약 아들 한동혁이 며느리와 이혼하지 않을 경우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 그리고 손녀 한지우에게 전 재산의 70%, 아들 한동혁에게 30%를 상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동혁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다 아시고 계셨구나. 네. 어머님은 며느리분이 재산만 노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사신 거죠. 그럼 20억 보험은 왜 가입하신 거예요? 아마도 며느리분의 본성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한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시험한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다. 한명숙은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지우가 손을 잡았다. 그래.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제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명숙은 손녀를 꼭 안았다. 그 여자들 다 잡혔어요? 응, 다 잡혔대. 한명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재판이 열렸다. 서유진과 박상우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서유진은 시어머니 한명숙을 상대로 장기간 독극물을 투약했으며 계단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상우는 이 범행에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가 서유진에게 물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서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피고인,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서유진의 목소리는 작았다. 방청석에는 한명숙과 한지우, 그리고 한동혁이 앉아 있었다. 한동혁은 아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 여자가 내 아내였다니.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한명숙이 증인석에 섰다. 증인,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독극물을 먹였습니까? 차를 끓여다 주거나 음식을 만들어 올 때 몰래 탔던 것 같습니다. 의심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화분에 차를 버렸더니 식물이 죽어서 알았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다. 그리고 계단에서 밀렸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분명히 등을 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이 등에 닿는 걸 느꼈어요. 한명숙의 증언은 확고했다. 다음은 박상훈의 신문이었다. 피고인 박상훈, 당신은 이 범행을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 방조만 한 겁니까?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긴 했지만 직접 실행한 건 서유진입니다. 박상훈은 서유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공모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했죠? 네. 얼마나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까? 반반씩이요. 10억씩 나눠 가지기로 했다는 거군요. 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서유진은 15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돈줄로만 봤습니다. 피고인 박상우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최대한의 형량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마침내 선고 날이 왔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서유진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 피고인 박상우는 살인미수 방조 및 공모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명숙에게 연대해서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하라.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서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재판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유진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 박상훈도 마찬가지였다. 방청석의 한명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지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그래, 다 끝났구나. 한명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재판이 끝난 후
한동혁은 서유진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혼은 쉽게 성립됐다. 한동혁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자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동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한명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어머니, 재산 이야기는, 아, 그거, 놀랐지? 한명숙이 씁쓸하게 웃었다. 네, 전혀 몰랐어요. 너한테 말 안 한 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였어. 만약 유진이가 진짜 착한 며느리였다면 내가 죽을 때 다 물려줄 생각이었어. 근데 그 여자는 돈만 밝히더구나. 어머니가 다 아시고 계셨군요. 결혼 초부터 눈빛이 이상했어. 날 보는 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는 눈빛이었지. 한동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한명숙은 아들을 안아줬다. 몇 달 후, 한명숙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손녀 한지우와 함께 강남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방문했다. 할머니, 이 건물이 다 할머니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내 할아버지랑 같이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대단하시다. 지우야, 이 건물은 나중에 네 거야. 할머니? 할머니가 유언장에 내 이름 적어뒀어. 이 건물하고 오피스텔 하나, 그리고 예금 일부. 할머니,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한지우가 눈물을 글썽였다. 바보야. 할머니는 내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한명숙은 손녀를 꼭 안았다. 그날 저녁 한명숙은 아들과 손녀와 함께 외식을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했다. 서유진이 없는 자리는 오히려 평온했다. 한동혁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한편 교도소 안. 서유진은 수감복을 입고 독방에 앉아 있었다. 20억, 100억. 머릿속에는 여전히 돈 생각뿐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후회는 늦었다. 서유진은 앞으로 12년을 이곳에서 보내야 한다. 출소할 때쯤이면 50대 중반.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박상훈도 마찬가지였다. 8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보험 설계사 자격도 박탈당했다. 출소해도 다시 일할 곳은 없을 것이다. 2024년 봄, 한명숙은 손녀의 대학 입학식에 참석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지우 장하다. 한지우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했다. 할머니를 살리지 못한 것이 평생 아쉬움으로 남았고,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우야,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내가 열심히 한 거야. 한명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동혁도 옆에서 웃고 있었다. 엄마, 지우 장학금도 받았대요. 그래, 우리 지우 대단하네.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서유진이 없는 하지만 더 행복한 가족 사진. 그날 밤 한명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 지우가 대학에 합격했다. 정말 기쁘다. 며느리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아서 이 순간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한명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서유진은 2036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그때쯤이면 한명숙은 80대, 서유진이 노렸던 100억은 이미 손녀와 아들에게 증여됐다. 서유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상우는 2032년에 출소한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다. 두 사람은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한명숙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손녀가 의사가 되는 날을 기다리며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기를 바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